경기도에 있는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건데요. 방역당국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하고 주변 농장을 상대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방역당국에 폐사하는 토종닭들이 늘어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토종닭 농장이었는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건 올가을 들어 처음입니다.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동절기에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른 출몰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같은 가금류에 주로 발생하는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즉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또 주변으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경기도 전체 토종닭 농장과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소, 관련 축산 차량에 대해 정밀검사에 들어갑니다. 추가로 더 확산되거나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10km 방역대 내 전체 농장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사육 중인 닭이나 오리 등이 자주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줄고 사료를 평소보다 적게 먹는 등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축산농가에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근로자에 대한 구금 사태는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쉬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을 예정인데요. 당장 미국에 다시 갈 계획은 없지만 간다고 해도 비자 문제가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갖은 고초를 겪고 구금 8일 만에 돌아온 근로자들은 추석 연휴 때까지 유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지내며 악몽 같았던 구금 생활을 조금이나마 떨쳐낼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건강검진과 심리상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당장 미국으로 다시 갈 생각이 없지만 가게 되더라도 비자 문제에 또 발목 잡힐까 걱정이 큽니다. 굳이 좀 다시 나가야 될 상황은 또 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아직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자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걱정은 좀 되죠. 정부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실무단을 꾸리기로 하고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드는 방안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는 거, 쿼타를 신설하는 거, 그다음에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함께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명확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구금 사태가 터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완공은 최소 두세 달 정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저희 공장이 여러 개 있지만 기존의 언론에서 나왔던 정도의 그런 심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니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 인력을 어떻게 채울지입니다. 미국에는 귀국한 근로자들을 대체할 만한 전문 인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편법 없이 적법하게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단체인 촛불행동은 어제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촛불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질극을 벌인 미국을 규탄한다거나 국제 깡패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에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시청역 인근에서 결의 대회를 열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채 자주권을 내팽개친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터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비자 문제와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1일과 12일 러트닉 장관과 두 차례 만났고요. 현지 시간 13일 새벽 뉴욕을 떠났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논의 과정의 핵심 쟁점은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합의한 방식을 따르라고 주장하는데요. 정작 일본 안에서도 불평등 논란이 거셌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매듭지은 일본은 약속한 투자 금액 5,500억 달러, 765조 원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말을 아꼈습니다. 5500億ドルの、投資、融資保証を、上限5500億ドルということで提供するということは何ら変わっていません。 돈은 일본이 내는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고 앞으로 3년 4개월 트럼프 임기 동안 5,500억 달러 투자를 마쳐야 합니다. 제때 투자 안 하면 관세가 오르고 투자해서 생기는 이익은 미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이 투자 금액을 전액 회수한 경우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차지합니다. 미국과 서명한 양해각서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의향에 휘둘릴 위험이나 무리한 투자 청구서를 받게 될 가능성, 미국의 편의대로 투자금을 제공하는 체계 등으로 분석했고 일본 내에서는 불평등 조약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도 일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사례를 모범이 아닌 반면 교사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에도 협상 지연이 손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500억 불 안에 1,500 불, 넘어서 2,000억 불을 어떤 구조로 할 거냐라는 쪽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지금 아주 합의 이르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안들이어서 이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스크바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죠. 미국의 일방적 요구 속에 자칫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국민 정서까지 나빠지면서 최종 서명에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니냐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SNS에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내란 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법개혁은 사법부 자업자득이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에 대해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건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스스로 멈춰 자초한 거라며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검찰이 갖고 있던 보안 수사권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남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한 겁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보안 수사권만큼은 지켜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은 곧장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기업의 부당대출 사건 수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경찰이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신속한 보안 수사를 통해 일당을 기소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향후 이처럼 직접 수사 성과를 강조하며 그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진정한 개혁을 위해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고리로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쪽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신중론에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검찰 내부에선 책임지지 않은 수사인데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주장부터 제대로 된 진단 없이 팔다리부터 자르려는 거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까지 남은 시간은 1년. 그 사이 정부가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부르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 여당을 비꼬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에겐 다소 불편한 말입니다. 검찰개혁 등을 두고 생긴 정부 여당의 틈새를 파고들려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내란을 26차례 언급하며 야당 심판론을 강조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검찰청 폐지 문제를 두고도 여의도 대통령 수식어는 또 소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월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습니다. 검찰개혁, 협치 등을 주제로 당정 간 엇박자가 불거졌고 실제 정부와 민주당 강성 세력 사이 서로를 향한 불맨 소리도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민족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투트랙 전략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환한 웃음으로 여러 차례 대통령을 추켜 세운 반면 약수는 사람과 한다며 손을 빼던 정청래 대표에게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왁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전선을 더 넓히려는 시도도 감지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발표했던 특검법 수정안이 여권 내 반발로 좌초되자 국민의힘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며 충정로 대통령으로 명명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와 협상이 당대표 한마디에 뒤집혀 버린다면 앞으로 있을 합의에 대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대여투쟁 고삐를 강하게 조이면서도 민생협의체 등 협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는 민주당 지도부, 국민 전체 여론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실 입장차를 활용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유튜브 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들이 강성 지지층을 움직이고 정치인들이 이에 기대며 현실 정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공개적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정치 1번지 종로 초선 민주당 곽상원 의원은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에 공개적으로 쓴소리했습니다.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며 유튜브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출연하면 공천은 보장된다는 식의 과도한 영향력에 당내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데 자존감 좀 가져라. 제도권 언론은 달콤하고 유튜브는 문제가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바로 나왔습니다. 곽 의원은 이들 역시 유튜브 권력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그 신앙의 권위에 방해가 되면 그 의견에 격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여 성향 유튜버 영향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담론 형성은 물론 전당대회와 공천 등 선거 결과, 정책 결정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이들 눈치를 보고 그럴수록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커지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더 센 특검법 수정안은 개딸로 불리는 강경파의 반발에 14시간 만에 파기됐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의 갈등도 적나라하게 표출됐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친명계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자 강성 지지층에게 수박 소리를 듣다 물러섰고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박희승 의원도 문매를 맞다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단적 진영화가 가속화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토론 문화, 즉 협치가 여의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는 16일에 운명의 날을 맞게 됐는데요. 만약에 구속된다면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학자 총재의 혐의 입증에도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로비 창구 2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또 다른 하나가 원조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선물을 권성동 의원에게는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전달했다는 게 현재까지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정치 권력과 종교 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만큼 권 의원까지 구속된다면 통일교를 향한 특검 수사의 칼날이 더 매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의 가장 윗선 한학자 총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 공소장의 공범으로 등장합니다. 동시에 통일교가 대선을 앞두고 각 지역 책임자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당에 선거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권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통일교를 향한 특검의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4번째로 불러 조사합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오후 1시에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재작년 국방부 대책회의 도중에 대통령실에 다녀온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시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릉의 가뭄 상황 정말 심각하죠. 그래도 100mm가 넘는 단비가 내리면서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비는 이번 주 수요일쯤 또 오지만 양이 적어서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 내린 비의 양은 공식 지점 기준 100mm가 넘습니다. 강릉 영곡면은 121, 북강릉은 126mm를 기록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어제 새벽 3시 50분쯤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충남 지역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당진과 태안에는 한때 시간당 72mm가 오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장수에도 시간당 6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일부 지역에는 비가 계속됩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강원 동해안과 전라권은 최대 40mm, 경상권은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흐린 날이 많고 수요일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지만 강릉의 강수 부정량이 200mm를 넘기 때문에 해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에도 강수 가능성은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가뭄 해소에는 큰 도움이 어려울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요일까지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비가 내린 뒤 낮 기온도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이 비로 강릉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도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그제 11.5%였던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어젯밤 15%를 넘어섰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가물었던 상황이라서 완전한 해갈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에서 또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대청도에 있는 해병 부대에서 해안 경계 작전에 나갔던 병장이 총상을 입고 숨졌는데요. 군경이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북한과 마주한 서해 최전선 대청도에서 해병대 6여단 소속 20대 운전병이 총상을 입은 건 아침 7시쯤. 군용 차량을 몰고 동료 장병들과 해안 경계작전에 투입됐다가 복귀 중 차량 운전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응급치료를 받으며 도내 보건소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병대는 해경 함정을 통한 육지병원 후송도 준비했지만 오전 9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헬기 이송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해병은 실탄을 장착한 K2 소총을 휴대하고 작전에 나갔습니다. 어떤 경위로 실탄이 발사됐는지 군 수사기관과 경찰은 합동 현장 감식을 포함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군에선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하사 1명이 총기 사고로 숨졌고 지난 2일 대구에선 육군 대위가 부대 밖으로 총기를 반출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0일 파주 육군 포병부대와 제주 공군부대에선 각각 훈련 중 포금 효과를 내는 묘사탄과 연습용 지뢰, 뇌관이 터져 장병 17명이 다쳤습니다. 잇따른 사건 사고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나서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를 주문했지만 또다시 장병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폐기물 소각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면서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그제 낮 1시 40분쯤 단원구에 있는 폐기물 소각로 제조업체에서 사고가 났다는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중국 국적 노동자 A씨는 소각로 냉각 목적의 대형 철제 부품의 성능을 확인하려고 공기를 넣던 가운데 부품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면서 8m 높이까지 솟구쳤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통신사에게 요청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사찰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20대 대선을 2달여 앞둔 지난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통신 자료 조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로부터 3년 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등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벌이며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그런데 당시 공수처나 검찰은 하나같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일 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이 담긴 통신 이용자 정보였는데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통제 장치가 없다 보니
제공되는 개인정보도 한 해 수백만 건입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정원 등은 매년 4에서 5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에서 받았고 통신자료 조회 뒤 당사자 통보가 의무화된 지난해도 무려 260만 건을 넘었습니다. 수사 편의를 앞세워 주요 개인정보를 너무 손쉽게 가져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 정보잖아요. 이 사람과 통화한 사람은 또 누구고 이런 네트워크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 두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장 등에 대한 권고에 나섰습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의 시작은 지난 1978년 휴대전화는커녕 유선전화도 소수만 있던 시절로 이후 40년 동안 격변한 통신기기 보급률 등을 볼 때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인권위 지적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은 의무가 아닌 통신사 판단에 따른 거라 법원 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데 문제 있는 판단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기 통신 정보가 이 국가기관에게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개인정보 자기결권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이라고 봐야죠. 휴대전화 보급률이 99%인 시대, 수사기관의 손쉬운 통신자료 취득 관행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34년까지 10만 명당 자살률을 지금보다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악전고투가 예상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자는 14,4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일 뿐더러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헬조선, 자살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망라했습니다. 자살 시도가 있으면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해 지역 자살 예방센터가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와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자살 예방관을 지정하는 등 풀뿌리 전담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2029년에 19.4명, 2034년에 17명 이하로 40%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원인도 복잡하고 해법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로서 절감시키는 결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만만치 않은 숙제가 저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획기적 대책 없는 선언적 문제의식만으로 절벽에 선 이들을 돌려세우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인 일본도 자살률을 10명 낮추는데 무려 20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극화와 취업난, 과도한 경쟁 등 근본적인 우승열패의 사회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단 고언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가운데 하나가 요로 상피암입니다. 그런데 주요 암에도 희귀암에도 들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아버지가 전이성 요로 상피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20대 김모 씨는 최근 국회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효과가 좋은 신약이 나왔지만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보니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선호요법으로 권고되고 있고 효과도 기존 치료법보다 좋은 만큼 급여화를 통해 환자들이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1,000만 원 써서 아빠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선의 선택을 할 것이냐 보호자한테 너무 가혹한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걸릴 수 있는 요로 상피암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환자 수가 44% 늘어났는데
노인 인구 증가가 큰 요인으로 꼽히고 우리 사회에서는 향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환자 가운데는 연로한 부모나 퇴직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거나 노후 비용을 이유로 턱없이 비싼 신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분들 혼자 와서 이렇게 면담을 하면 그냥 자식들한테 폐가 되기는 싫다고 그 약을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본적으로는 요로상피암이 국가 암관리계획 대상에조차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방암, 위암 같은 주요 암 분류에도 속하지 못하고 희귀암 분류에도 들지 못하다 보니 보건당국, 제약사, 의료계 모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허가된 신약만 봐도 지난 10년 동안 폐암 17건, 유방암 22건이지만 요로상피암은 2건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 경제적 위치가 조금 낮은 그런 분들한테 잘 생기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별로 어떤 이슈가 되지 못해서 잘 모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암들은 5년 생존율이 대부분 크게 늘었는데 요로상피암은 지난 20년 동안 0.6%포인트 증가해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우리의 병을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어떤 종류의 암에 걸렸느냐에 따라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 정도나 양이나 시기가 정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 암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요로상피암이 방치되는 사이 환자들은 돈과 삶이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매번 기차표 예매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반복 명령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차표를 대량 구매하는 이른바 매크로 대량 예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KTX와 같은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코레일 홈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손놀림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예약창이 움직이더니 어느 순간 결제가 끝납니다. 컴퓨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예약과 결제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한 건데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가 암암리에 이뤄졌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중고거래 등을 통해 비싸게 기차표를 파는 범죄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암표 판매 의심 사례는 지난 2021년 31건에서 지난해 176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습니다. 정작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야 되는 분들이 그런 피해를 겪게 되는 거고 표를 비싼 웃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경찰은 코레일이나 SR에서 매크로 사용을 감지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또 코레일의 경우 매크로 사용이 3번 이상 적발되면 승차권 사전 예매가 아예 금지됩니다. 매크로 사용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며 불법 암표 거래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부정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표 판매가 없더라도 매크로를 사용한 예매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가 비정상적인 활동, 예를 들자면 업무 방해를 하는 행위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코레일은 내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명절 승차권 사전 예매 기간을 운영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과 수확이 한창이지만 올여름 잦은 기후 악재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다시 금사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귀해진 사과가 추석 밥상 물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해발 600m 고지대에 자리한 장수 사과 농장. 농민들은 빨갛게 잘 익은 추석용 홍로를 따 상자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2도 높은 무더위 탓에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생장이 더딘 사과 특성상 예년보다 알이 작게 여무른 겁니다. 이렇게 날이 따스면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찬바람이 나야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당도도 들고 그런데 장수는 지대가 높아 일교차가 크고 큰 재해도 없어 그나마 상황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 봄 경북 대형 산불로 사과, 과수원이 피해를 본 데다 여름 폭염과 폭우까지 겹치면서 상품성은 떨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든 곳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도 그 사과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차광망이라든지 미세 살수 장치 등을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려고 지금. 실제로 산지 평균 거래 가격은 10kg 상자 기준 7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10,000원 이상 비쌉니다. 이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금사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가 겹친 올해 추석 밥상에 오를 사과는 귀해지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 커질 거로 보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인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앞세운 공공 역할 강화입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LH 실행 역량에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5년간 수도권의 135만 가구 착공에 나서겠다며 LH가 직접 시행사로 등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LH는 그런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LH가 공공에서 주택을 주도하게 된다면 민간과 비교해서 최소한 공급 속도를 제대로 빠르게 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가뜩이나 인력과 조직이 축소된 상황에서 택지 매각 중심의 사업 방식을 갑자기 바꾼다면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가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빨리 목표했던 만큼 실행이 옮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부채입니다. LH 부채 규모는 올해 170조 원대에서 2027년 219조 원이 넘을 전망인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경우 LH 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H가 더 부실화되게 되는 정말로 파국의 열차를 타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역들의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할 때 미분양이 발생하면은 LH는 그 미분양을 다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윤도 국토부 장관이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것처럼 양질의 LH 아파트를 짓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일군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브랜드 품질을 지키려 일정 수준의 공사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LH와 민간 자재 사용 구조가 달라 분양가 이내에도 한계가 있고 안전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낮아지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과 실현 가능성 간 괴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LG, 네이버, SKT, NC, 업스테이지, 국가대표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인 최종 5개 팀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내후년 연말까지 서바이벌 형식으로 경쟁을 벌일 텐데요. 각 팀의 강점과 구상이 뭔지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의 엑사원 4.0은 지난 7월 성능평가에서 세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이라는 정부 목표에 가장 가까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목표는 국내 1등이 아닌 글로벌 톱 수준의 AI입니다. 당장 1, 2년 사이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도 들어있고 데이터로도 남겨져 있겠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육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이버는 텍스트 기반인 LLM,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텍스트와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학습하고 출력하는 옴니모달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금 제조 AI를 하려고 해도 지금 사실 학습할 데이터가 없으실 거고 만들어야 됩니다. 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야 파운데이션 모델의 모달리티 확장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GI를 구성하려면 옴니 모델이 필수다. SKT의 AI 에이전트 ADAS은 2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내건 모두의 AI라는 슬로건에 맞게 고객이 뭘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정뿐만 아니라 날씨나 뭐 이런 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브리핑해주는 이런 것들이 물론 아직도 초기 맹화적인 단계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NC는 게임으로 축적한 비디오, 3D 정보 처리 능력을 다른 산업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게임을 넘어서서 제조와 그다음에 국방, 국토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피지컬로 갈 수 있는 전략이 글로벌하게 선점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개 팀 가운데 유일한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는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솔라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얼마나 이 AI에 진심인가 하는 것이 투자를 받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GPU 20만 장 확보를 목표로 밝힌 가운데 5팀에 한해 학습 데이터로 공공 저작물 1,180만 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같은 안방 잔치로 입지를 넓힌 시진핑 주석이 반미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을 통해 미국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동맹국 이민자 체포도 서슴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가 판을 깔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66년 만에天安门 망루에 나란히 오른 북중러 정상. 냉전 시절 반미 진영의 맹주였던 옛 소련과 중국의 위상이 뒤바뀌었다는 걸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서 5월 러시아 전승절엔 불참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합류하면서 만들어준 그림입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중국의 옛 정상급 원로들을 시주석 옆에 세우는 관례를 깨면서 확고한 1인 권력도 보여줬습니다. 반중 진영에서 퍼뜨린 실각설을 불식하고 미국에 맞설 군사력과 군부 장악력까지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항일 전쟁의 추억을 통해 단결을 촉구하던 정치적 서사가 지금은 반미 투쟁으로 대체된 셈입니다.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뽐냈다면 앞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선 경제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50%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 총리, 열병식엔 빠졌어도 경제 반미 전선엔 동참했습니다. 反对冷战思维，阵营对抗，支持以世界贸易组织为核心的多边贸易体制。 뒤이어 열린 반미 블록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날을 더욱 세웠습니다. 관세 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무역 질서를 훼손했다고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다만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고 육성 녹취엔 이런 비난 문구를 빠뜨려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전후 트럼프와 담판을 위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는 14일 스페인에서 미중 무역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산 아날로그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 공고문을 통해 지난 7월 23일 장수성 반도체 산업협회가 국내 아날로그 칩 업체를 대표해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예비 검토 결과 13일부터 미국산 수입 아날로그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함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수출 규제 명단에 추가한 데 대한 대응 조치인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에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고 스테이시 박 밀번이 그 주인공입니다. 평생 장애와 인종, 성별의 벽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은 이제 매일 속에지는 동전 속에 담겨 오랫도록 기억되게 됐습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부터 미국 조폐국은 특별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특별한 발자취를 남긴 여성 20명을 선정해 25센트 동전 뒷면에 새기는 캠페인입니다. 지난 8월 19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인물은 고 스테이시 박 밀번.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동포로 평생을 장애인 권익을 위해 헌신한 인권운동가입니다. 새로 발행된 동전에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 연설하는 모습과 함께 장애인 정의라는 문구가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The design captures Milburn's authenticity and reminds us that her voice was not just symbolic, it was strategic, thoughtful, and vital in building a more inclusive world. 선천성 근육 퇴행성 질환을 안고 태어난 밀번은 10대 시절부터 장애인 권리운동에 뛰어들어 유색인종,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했습니다. 2014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지적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3번째 생일에 맞닥뜨린 수술 합병증은 그의 삶을 너무도 갑작스럽게 멈춰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미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번 사례는 한인 사회에도 큰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저도 2살 때 소아마비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장애인들도 그 밀번 박이 코로에 새겨진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또 용기를 얻고 짧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낸 고 스테이시 박 밀번. 비록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작은 동전 속 그의 얼굴은 한인 사회의 긍지로 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연대와 포용의 상징으로 우리 일상 속에 오래도록 숨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아침 공기는 꽤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7도로 겉옷 챙기면 좋은 날씨인데요. 하지만 낮에는 아직 여름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고 남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북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오전까지는 곳곳에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에만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현재 기온 26도고요. 그 밖의 지방은 선선합니다. 현재 춘천이 19.4도, 서울이 21.7도, 대구가 20.6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29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대구 모두 29도, 창원과 부산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